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과제를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토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연휴를 보내신 거 맞으신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일이 좀 많으셔서 그런가요? 저는 그냥 일도 좀 많았고 그 가족들을 조금 돌보느라고 부모님 일 좀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연휴 기간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이렇게 사무실에 열심히 오가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줘야 나중에 좀 낫죠. 그래도 법원에서 카톡 안 오는 게 어디예요? 법원에서 카톡이 와요? 요즘 법원에서 카톡 오잖아요. 그래 직원한테 오는 거? 뭐 직원한테 오는 건지 저한테 오는 건지 저는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연휴 기간에는 법정도 쉬고 수사기관도 대체로 조사를 안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그 연휴 기간에 그러면은 그래도 좀 시달림이 좀 덜한 편인 겁니까? 훨씬 덜하죠. 네. 아무래도 훨씬 덜하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제 이제 보면은 그 목요일인가 그 연휴 마지막 날에도 보니까 방송을 하시던데 네. 그 방송은 연휴 기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노영희 TV가 월, 목, 토에 해요. 토요일도 했고 월요일도 했고 목요일도 했고. 야, 방송도 쉬지 않고 하시고. 아니 사실 전 쉬고 싶었는데 우리 월목에 나오시는 패널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서승만 박사랑 최진봉 박사 월요일 분이고 그다음에 강필성 부대변인하고 강성필. 강성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네요 보니까. 네, 강성필 부대변인하고 근데 이상민 크리에이터인데 다들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우리 쉴 수 없다. 무조건 하겠다. 네, 그래서 했어요. 노영희 TV에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추석 민심은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느낀. 방송을 통해서 추석 민심을 느끼지 못했고요. 근데 뭐 잘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 3,500 올라간 건 좋았다. 근데 그 이진숙 씨 체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뭔가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 냉장고를 부탁했기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법률가로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는 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조금 판사님이 좀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포 적부심은 그 체포할 당시에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6번이나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자기가 약속한 것도 거짓말로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정이 생겼지만 본인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말에 따르면 공소시효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3번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 영장을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6번이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직위가 없어졌잖아요. 면직당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실로도 보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르면 더 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 요건으로는 맞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2번 조사는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풀어준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 그러고 이진숙 씨가 2번 조사받은 거는 맞다. 그러면 앞으로 더 조사받을 거 없지 않니? 그다음에 네가 앞으로 잘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좀 봐주는 게 어떻겠니?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게 맞았다 그러면 그 이유권은 사실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48시간 이내에 경찰에서는 풀어주든지 아니면 영장 치든지 구속영장 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경찰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이 앞으로 잘 나온다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라서 그럼 그 앞에 6번 잘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모순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피의자들에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오랜만에 이제 호송차 타고 오는 그 피의자의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일단 경찰서 문을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득이양양했고 나와서도 뭔가 크게 승리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게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기이하죠. 자기 손목에 이제 수갑 차고 있는 거. 저는 수갑도 채우면 안 된다. 케이블 타이가 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거를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 너무나 뻔하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뻔하고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좀 웃겼어요. 그리고 체포적부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판단 동일하게 합니다. 체포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판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 네. 구속적부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체포 요건 자체가 적법했으면 그는 적법한 체포로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일부 인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 인용 형식으로 나간 거는 좀 법원에서 판단을 너무 좀 무리한 판단을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체포 적부심 사건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 아이씨.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자기의 이제 몸값이 올라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까지 나오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서울 사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발 어디에 나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춰라.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 이거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그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 시끄럽게만 했죠. 그다음에 요건에 맞지도 않은 여러 가지 거 하면서 오히려 더 정말 큰 분란만 일으켰죠.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면서 제대로 이 요건에 안 맞는 이 협의 뭐 혹은 독단적 행동 이거 해가지고요. 지금 소송 다 걸렸잖아요. 여러 건이죠. 소송에다 다 졌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 들어가는 돈도요.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방통위 돈 들어가니까 그 돈 다 썼어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탄핵당하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요. 6개월 내내 월급만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치질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공무원법 위반이니 이런 게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도 하나도 안 했죠. 그 사람 능력 보여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왜 경기도지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며 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에 나갈 자격이 돼요? 뭘 보여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이상 나오면 못 나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나는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마치 뭔가 되게 탄압받는 듯한 이미지가 지금 마치 당연하다시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 뭐예요? MBC 있을 때도 노조 탄압하고 자기는 원래 처음에 노조에서 뭐 서서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장편 들어가지고 노조 탄압하고 그다음에 법카 쓰고 빵 사 먹고 자기 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보수 여전사가 됐습니까? 보수 여전사라는 말 하는 것도 부끄러워야 돼요.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사가 돼야 돼요. 보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지금 폄훼화되고 망가졌잖아요. 그거 망가뜨린 사람이 저는 이진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보수 여전사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체포당해야 되는데 체포 안 당했다고? 그 판사가 풀어줬다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하다 못해가지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기대가지고 구명줄을 당기는 모습이 그렇죠. 너무나 초라하게 네, 느껴졌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게. 네, 맞아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정치인은 정치로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상대 진영에 대한 그 비토 감정 여기에 기대 가지고 뭐 자기가 보수의 여전사라고 생각을 해서 수갑을 차고 하늘에 손을 흔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늘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늘 입에 달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그걸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사법부 판단도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수의 여전사? 제가 봤을 땐 곧 전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죠. 스트레스 받아 진짜. 네, 스트레스 받는 건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긴 한데 또 그게 그들의 수준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여줬냐는데 정치적은 또 올바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쪽 지지계층 사람들한테는 노조를 탄압한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어쩌면 일종의 훈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많이 드는데
공직선거법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어차피 전사하시니까. 절망 어렵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저는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적으로 뭔가 좀 느끼는 정말로 이제 고귀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정체성은 다르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뭔가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느끼잖아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한편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통위원장의 직에 있을 때 잡혀가길 원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예. 그래서 사실은 6번이나 아마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있을 필요도 없는 국회에 앉아 있고 끝까지 아마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직에 있을 때 체포하는 모습은 사실은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직에서 면직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하필이면 그게 추석 앞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추석 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더 띄워주는 모습이 됐는데 그럼 뭐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는 좀 부끄러워야 된다.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본인이 지금까지 뭘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괜히 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국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통위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진숙이라는 사람 한 명 없애려고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꾸면서 수십억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없애려고 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의 뭔가 개처럼 시녀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독립성을 만들어 놓기 위한 거잖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재석 혼자 한번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그런 절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근데 이걸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이진숙 쫓아내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수없이 쓰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 프레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인생이나 그동안 한 걸 여러분이 잘 뒤져봐라. 절대 그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는 박수 칠 수 있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방통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나 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가 뭔가 되게 잘못된 착각 속에서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좀 있으면 떨어진다. 나는 네. 떨어질 때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질지 여기서부터 그냥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추석 전에 그 쇼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뜬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이제 시사를 관심 갖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였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사실 정작 시사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저 누구야 이런 사람도 많고 왜냐면 워낙 이제 뭐 그 방통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할지 뭐야 이러지 실제 정작 대부분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관심도 없고 뭐 누가 체포됐다고 뭐 이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곧 전사하신다. 네, 정말로 법률적으로 전사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전사할 수도 있고 그 이후 향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시사인에서 매년 이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올해에는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기관 신뢰도가 엄청 상승했다는 얘기군요. 네.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시금석. 대통령실이 상승한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상승한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표현을 따져보면 네. 뭐 대통령실이라는 기구 자체가 뭐 독자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 대통령이나 말도 하기 싫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이 정확하게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인에서 2007년 창간한 이래 그 매년마다 국가기관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고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신뢰하면 1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0점부터 4점까지는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에서 10점까지는 신뢰 구간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신뢰도는 올해 5.2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뢰 구간에 속한다는 얘기고 응답자의 47.5%가 신뢰한다고 답변을 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3%였는데 이게 크나큰 변화인 게 지난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조사에서는 대통령실 신뢰도 점수가 2.75점에 불과했거든요. 신뢰한다는 응답은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기 때문에 현격한 변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신뢰도 2.75점에서 5.24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여서 이제 좀 나라가 정상화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신뢰를 뭐 회복한 거 이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말 미쳤었다. 이거밖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가 2.75입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특검을 보면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야 2.75도 대단히 높은 거다. 다금바리 먹으려고 해군함정을 이용하지 않나 자기네 지인 데려가서 술 지금 다시 평가하면 몇 점이 나올까 나 도대체. 지금 하면 1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술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인 한 명 태우려고 해군함정 움직이지를 않나. 모든 건 전부 다 비밀이라 그러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고 왠지 자기네끼리 술 먹은 사람하고 해군함정 태운 사람과 다를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된다고 좀 보고 종묘에 가가지고 그 이상한 뻘짓하고 보는 거 보면 그것도 역시 차담회를 빙자해서 그죠? 차담회 빙자 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주술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약간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매간매지 뭐 금거부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온통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돈 받아 먹은 게 나오죠. 온통 자기네끼리 작전 세력처럼 뭔가 해먹은 게 나오죠. 대통령은 맨날 술 먹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술 먹으려고 국가기관을 이용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도대체 뭐 하나가 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년이나 그래도 안 망하고 남았다는 것 그게 자체가 더 신기하다. 조금만 더 놔뒀었으면은 나는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오히려 3년 만에 그만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만약에 비상계엄 안 했으면은 지금 5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와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맞아요. 하느님이 보호한 나라죠. 아직 구군이 살아 있어. 아니 정말로 이게 사실 2.75점이라는 게 계엄이 반영된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사 시점이 2023년 8월이기 때문에 계엄도 전에 이미 국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찍어? 그러니까 왜 찍냐고 내 말은. 이럴 줄 몰랐어. 아무튼 뭐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금바리 이야기 나오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해군 택시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작동을 하냐고요. 국가기관이 왜 그렇게 작동을 하냐면 저는 거기서부터 오히려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작동했을까요?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 근데 작동을 해요. 윤석열이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했는데도 작동을 해요. 다금바리 잡으러 해군이 출동하고 사람 한 명 태우러 해군이 출동하고 이 작동의 메커니즘 뭔가 이거는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 번쯤은 좀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독립적인 권한 다 있어요. 맞아요. 판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독립적 권한 다 있는데 인수위 시절에 고속도로 휘라고 했다는 거 휠 수 있는 이 사고의 그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신뢰도 조사에서 사실 해마다 단골 꼴찌를 했던 기관이 국회였는데 올해는 국회 신뢰도가 지난해 3.38점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0.82점 올라가지고 4.19점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역대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와, 어쨌든 간에 불신 구간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국회를 향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점. 어떤 연유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열심히 했나 보다. 사실은 이건 약간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지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좀 시끄럽다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왜 이렇게 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야당이 자기네 숫자 많다는 것만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나라를 더 번잡스럽게 만드냐. 그렇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많아진 거는 뭐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당으로서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효능감을 좀 느끼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상황을 바꾸려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었던 거구나. 과도기여서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구나.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하는지 그래서 결국 개혁이 일어난다는 건지 안 일어난다는 건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주는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소야대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여대 야소 국면에서 국회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12.3 비상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기관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뢰도를 많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 다른 기관하고 국회의 차이가 국회는 이제 대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대표들이 많잖아요. 대표들이 많고 안에서 이제 다투는 정치 행위 자체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정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사실 알고 보면 싸우는 게 일이에요. 정치라는 행위 자체가 싸우는 게 일이에요. 과거의 원시 시대에는 칼 들고 가서 나랑 마음이 안 맞는 것을 죽여버리는 게 그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고 폭력적 방법이 아닌 대의제라는 기관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싸움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의 행위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기보다는 아니 쟤네들 왜 싸워? 아니 뭐 민생이 급한데 이 민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0명이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는데 사실 민생도 모양이 다 다양하거든요. 모양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역 살리기 위한 지원금을 빨리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 세금이 올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가는 과정이 그 다투는 과정이 정치인데 이 과정을 사실은 이건 언론의 잘못이 또 상당 부분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의제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면이 좀 컸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더. 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 동네는 당장 소상공인이 죽겠는데 근데 저쪽 지역은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중공업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걸 조절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다투는 이 하나하나가 다 정치 행위들이고 그게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정치인들 또 싸운다. 이런 구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은 사실은 지지율이 높기 어려워요. 맨날 싸우는 기관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정치는 멍청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지역 지원금 주면 정치가 살아날 거 이 간단한 걸 왜 못하지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관점에서 간단한 해결책을 그냥 주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멍청해 보이고 항상 다투는 것 같고 항상 부도덕해 보이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국회라는 기관이 국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를 긴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요 앞에 있는 전제들 다 밟아버렸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 싸워? 근데 시끄러. 니들 시끄러. 우리 할 거야. 할 일 할 거야 하면서 좀 뭐랄까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민주당이 당이 많았지만 야당이었거든요. 잡음이 큰 거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메인 보컬이 바뀐 거예요. 메인 보컬 소리만 들려. 뒤에서 잡음은 계속 들리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업무 처리가 이게 뭐 언론에서는 뭐가 맞니 틀리니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가 작동을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형상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형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말씀대로 그런 각도라고 한다면은 국회의 기능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도 거대 여당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가 꽤 됐는데 노영희 변호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정청래 대표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꽤 되지 않았어요? 꽤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늘 이재명 정부도 보면은 한 1년 된 것 같고 정청래 대표 한 2년 한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2달밖에 안 됐고 대통령도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저항이 오거나 새롭게 뭔가 바뀌려고 하면 그거를 서서히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걸 막 빨리빨리 체득하거나 막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이게 맞는데 싶으면서도 뭔가 되게 몸이 그걸 거부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걸 바깥에서 부추기는 거야. 야, 너가 거부하지 말았죠.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쟤네 봐봐. 얼마나 자기네끼리 싸우고 지네 이득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자꾸 꼬시거나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쪽이 잘 되어가는 거를 몸으로 알면서도 막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끝까지 저항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끄러운 거야. 그렇게 되면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정청래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예요. 그 사이에 문제들이 네. 보이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나라가 훨씬 나아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민상회복지원금을 받네 안 받네 난리치지만 대구가 제일 많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빨리 받고 네. 그리고 그 동네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오히려 지난번에 SBS인가 어디선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장을 여당 의원을 지지하는 게 43%래요. 부울경이 여당을 43%나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서울을 여당을 지지하는 게 50%예요. 그거는 둘이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는 뭔가 얘네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서 그러려면 뭘 갖고 따져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틈 파고들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정청래가 시끄럽대. 정청래가 이재명 말 안 듣는데. 서로 싸운대. 그래서 원래 이재명이 정청래 하기 싫었대. 박찬대가 되는 게 마음에 들었대. 박찬대가 조용하잖아. 그리고 박찬대는 우리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 정청래 시끄럽고 자기 말만 하잖아. 자기 정치한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과도기적인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좀만 지나가 보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정리가 된다. 맞아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왜 신라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요? 신라가 네.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백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좀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하는 만주벌판 우리 땅이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현실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재앙만 보이는 거야. 백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똑같은 효과예요. 정청래가 지금 돼가지고 잡음이 난다. 박찬대가 됐으면 어땠을까. 막 꿈이 펼쳐지는 거야. 정청래는 나타난 현실이기 때문에 재앙만 느껴지거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에 대한 비토 감정이 높아지는 건데, 그리고 정치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치는 명분으로 움직이는 거. 명분. 예. 행정은, 대통령이 있는 행정은 효율적인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효율보다는 민주적 절차나 이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주는 게 그냥 기존에 유지하던 행정부를 유지하고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 쪽에서는 그걸 좀 끌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도 나오고 빨리 해야 된다도 나오고 이 중간에 어디에선가 타협점이 나와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의견이 달라 보인단 말이야. 일종의 굿캅, 배드캅 같은 건데 배드캅 저 새끼들 뭐야?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가 뭐 이재명 복심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박찬대가 복심이었는지 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뭐 정청래 체제에서 잡음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청래 체제이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가 뭘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 평가를 내리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달 됐어요. 너무 짧죠. 예, 너무 짧기도 하고, 그리고 정청래도 사람이에요. 정청래도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청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갖춰가야 된다는 본인의 숙제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인인데 자기 정치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 정치를 해야 되죠.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느냐,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난리 친다? 그건 한쪽 얘기만 듣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하나 더 쉽게 들어줄게. 경향 TV가 좋아할 만한 예.
경향신문이 사실은 진보 매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되게 올바른 매체예요. 근데 경향신문이 가끔 가다가 민주당이나 진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껄끄럽고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악몽을 소환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건 악몽이 아니라 정확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건데. 들어보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경향신문이 잘못됐다. 진보라고 하면서 왜 우리 편을 욕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와 같은 그런 매체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잘 네. 해주어야지 네. 한쪽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그 기관지처럼 되는 거를 막아준단 네. 말이에요. 여긴 기관지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다가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알아요. 이게 균형과 중심을 아, 잡아줬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였구나. 예를 그리고 들면 그게 옳았구나를 알아요. 음. 이게 끝까지 경영이 나쁘다, 끝까지 뭐 한겨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내가 조금 이걸 수용하는 게 불편하고 나한테 얘네들한테 마치 부안해동 하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니까 왜 경향마저 이래?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경향 너마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옳았다는 걸 알게 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균형이고 이게 정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로 경향이나 한겨레가 진보 어. 매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조중동 같은 일부 보수 매체들이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는 욕을 먹는 거는 사안에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오히려 건전한 그 언론 매체의 모습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데스크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저 돈도 안 받아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받고요. 커피는 사와요. 보니까 제가 뭐 여기 잘 보일 일도 없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부적절하다. 예. 왜 저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죠. 보니까 네. 알아서 편집하겠지 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대통령실과 이음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 속에 나온 산물이다 이런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이 그러니까 해주신 것 너무 같고 그렇게 좋게 표현할 건 아니에요.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정치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주 메인은 네. 그거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짜잘짜잘하게 개인적인 걸 좀 챙기는 것도 우리는 그건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렇구나. 정치라는 게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전체를 야 너는 100%에서 100%, 120% 전부 다 이 좋은 것만 대의만 따져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그런 말도 건 안 되는 존재하질 걸 기대하지 않아요. 말라는 네. 거예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만든 국회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은데 여느 때와 달리 통상적인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국감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사법부를 향한 국회의 견제가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 수요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던데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런님.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조희대 청문회가 뭐 맹탕이었네 아니네 이제 이런 얘기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국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뭘 해봐야 된다 생각을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한 게 많았고 당연히 잘했겠거든요. 이제 이랬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여기도 사실은 이제 행정적인 감시나 입법부의 매의 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네.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법원에 가봤자 뭘 하겠다고 국감을 하느냐. 현장 감정 같은 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해야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실제 6만 장, 7만 장짜리 로그 기록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들하고 이 위에 있는 그 대법관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75평을 다 써야 되는 건지 실제 여기에 대법관 증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지 뭔지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전부 다 서류만으로만 이렇게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떠다주는 밥만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맛을 봐야 되고 이 집에 쌀이 어디 들어있는지 이 쌀 말고 여기다 콩을 넣어도 되는지 이건 자기가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한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역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법부가 가서 뭐 간섭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요.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되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겠다는 취지로 나는 이번에 국감과 현장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집무실은 카메라가 다 들어가서 모든 공간을 한 번씩 다 봤잖아.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이 일했던 집무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다 봤죠. 봤어요. 네. 근데 왜 대법원장이 일하는 집무실은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운행일지도 작성 안 한대잖아요. 원래 공무원이 그 차는 사실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차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갔는지 기름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왜 작성을 안 합니까? 당연히 작성하게 이재명 되었죠. 대통령님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용차 운행한 거 가지고 관용차 1억 얼마 배임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아, 그게 재판에 넘어가 예. 있구나. 근데 대법관은 아예 그걸 서류를 안 써버린다? 거기에 대한 재밌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류를 안 썼다면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해야 되는 거고 입증을 못했으면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조건 기소 예.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죠. 쉽게 그럼 얘기하면. 본인은 그걸 작성도 안 해? 본인은 나중에 그러겠지. 나중에 그거 문제 되잖아. 제가 100% 예언합니다. 그 작성을 내가 하냐? 쟤가 하지. 쟤가 문제다. 100%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규칙에 써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규칙이 안 해도 우리는 된다? 안 써도 된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간에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건 다 거죠. 위헌적인 거죠. 그 규칙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생각에 이번에 자기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개가 된 규칙 자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제가 어디 봤을 때 있다고 그 말하고 규칙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거는 법에 벗어나는 규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법원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헌법에 대법원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법률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법원이 사법부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런 규칙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관련된 법에 그런 걸 작성하게끔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어긋나는 규칙이나 그 규칙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조이대가 국감에 오면서 대법원장도 끌려왔으면 이러고 올까봐 자기도 저도 탄압 재우니까요 우리가 또 예. 저도 탄압받고 있으면 이러고 올까봐 저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걱정되면서도 궁금하긴 한데 근데 분명히 삼권은 분립돼 있고 상호 견제가 원칙이에요. 삼권이 분립돼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원칙이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요. 분립됐고 견제하고 이 사법부가 정말로 그렇게 자기네들 독립하려면 돈을 왜 받아가? 돈도 니들이 벌었었어 그러면. 그렇죠. 민간 기업체를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서초동이란 공간, 예를 들면 검찰도 수사의 근거를 내라 그러면은 내부 뭐 규칙에 의거해서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게시범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원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내부 규칙이라고 하고 전문 공개를 안 합니다. 꼭 소송을 가서 끝까지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고 심지어는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서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건데 그런 내부에 있는 규칙들을 왜 우리 국민들한테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나와요, 보니까. 예, 규칙 같은 그래요? 거 찾아보면 예, 찾아보면 나와요. 나와요. 아니 예. 근데 대검찰청에서도 그 규칙 공개 안 한 규칙 그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서 규칙은 나오는데 내부 지침은 안 보여줘요. 지침이 안 나오는 거구나. 지침이 안 보여줘요. 네. 대법원 규칙 그때 같은 거 대검도 그때 규칙 가지고 공개를 끝내 안 한 걸로 근데 예규였나? 아무튼 그런, 예규도 규칙의 영역이 합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 다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비밀로 돼 있으면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지켜요? 법을 모르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무행정 규칙 뭐 이런 거는 외부로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게 공개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원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에요.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고 헌법에 분명히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판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판결문은 그런 경우에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근데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재판도 뭐 영상 촬영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헌법은 분명히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판을 공개하는 거는 판사들 위한 게 아니에요. 피고인들을 위한 거지. 국민들을 위한 거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당사자. 당사자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사가 결정해가지고 안 돼? 이거 결정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법의 해석에
그리고 법에 대한 판단의 능력을 자기네들 독점을 하고 있음을 기여로 해서 그걸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행 헌법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제 개헌이 돼가면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배심제, 참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법 행정의 영역도 그 사법적 영역과 사법부에 대한 행정의 영역도 국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노영민 선생님 말씀대로 대체로 그 예규라는 건 지침이네요. 지침을 공개 안 한 것들이 많았던 건데 여하간 지침이라고는 하더라도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근본적으로는 법원 가면 대체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싸우면서 공개하지 않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해는 네. 되죠. 아니 법원은 그래요. 우리 거는 공개 안 하지만 남의 건 다 공개하는데. 남의 건 다 공개. 예, 우리는 이렇게 성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니네 건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래요. 정보가 권력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은 촉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권력은 정보에서 나와요. 근데 그 정보를 사법부가 독점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개혁이나 그리고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보의 개혁이고 정보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영역 안에 있는 특히 재판 관련된 거는 자기네들 말로는 뭐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 맨날 법과 원칙대로만 하는데 편견이 왜 생겨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독점을 국민들한테 돌려받을 때가 됐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87년 체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성숙이 됐고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 대법원장 물론 이제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검찰총장은 어쨌든 간에 행정부 외청이긴 하지만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거고 그 대법원장은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긴 하지만은 매년 국감 때 보면은 검찰총장은 그래도 국감에 나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만 하고 들어가요. 이 관행은 도대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고 봐야죠. 제대로 안된 거죠. 답정로 네. 아니에요? 너무 답정해놓고 물어봤나요? 보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다 똑같이 피감 기관이고 그러면 그 피감 기관에 장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그 동안에 안 해왔고 우리는 왜 그랬느냐? 이제 제일 그 법의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니까 제일 보루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밑에 이렇게 고개 숙이게 해서 그 사람의 뭐 위신이랄까 이런 걸 이제 깎아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깎아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거에 다 모든 전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너네들은 너의 개인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잘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 전제되어 있는 건데 요즘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씩 두씩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게 된 상황이 되면 아 우리가 너가 못 믿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니네가 믿어도 된다. 이러이런 걸 내가 스스로 보여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권위라는 거는 답변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답변함으로써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법부는 뭐든지 답변을 안 해. 답변하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무조건 믿으래. 어떻게 믿어? 예수님도 답을 해주시는데 쥐들은 왜 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권위를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권위를 어떤 식으로든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이제 사법부 또한 개혁의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면적으로는 지난 5월에도 청문회가 한 번 있었고 대선 전에 그 지난 9월에도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민주당이 표현을 빌자면은 노쇼 투아웃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러야죠. 예, 보통 이제 증감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동행명령장 이런 거 발부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어디서 또
지금 현재 니네 재판받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일부러 그 사람들 겁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아니냐. 프레임이 또. 이런 프레임이 또 작동을 하겠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막 그렇게 변경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쨌든 사람들의 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특권 의식을 버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얘기해주고 또 실제 이제 모든 일은 사실 행정처장이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처장이 할 수 있는 건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굳이 조의대를 부르는 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원합의체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그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조의대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의대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원래 그 수사 피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피하지 국정감사 안 나오는 사람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정당하고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법부의 신뢰를 세운다는 면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뭐 9일 만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고 일했다. 75평짜리 내 사무실이 6만 페이지 서류로 꽉 차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희대라는 사람의 그 처지 보여주는 거고 저는 굉장히 궁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안을 아마도 성한 단계에 이른 상황인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런 형태의 사법개혁안이 좀 힘을 얻게 될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근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이제 보니까 물론 이게 시기별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51%를 받았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민주당이 너무한다 이러면서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43%인가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사실 다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에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대법원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왜 우리를 자꾸 흔들어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국민들이 왜 이럴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우리는 이걸 위신을 세워야 되니까 니네 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전 세계 어느 나라는 다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이 뭐 꼭 무릎 꿇고 뭐 사과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의사 결정을 했고 이 과정의 절차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의심의 상황은 아니다.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이 어땠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무슨 생각 가졌고 얘는 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왜 이렇게 됐고 절차는 왜 이렇게 됐고 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런 일을 했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납득할 소재가 되면 납득하겠죠. 우리는 국민들이.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근데 네가 그거를 다른 아무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하고 완전히 다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그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답을 아무리 물어봐도 안 하니까 그것만 궁금하니까 그거 대답해달라는 거 그럼 우리가 네가 설명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납득하면 납득하겠다 이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적용해왔던 판례가 상당 부분 변경이 돼버렸어요.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2심 판사가 그때까지 있었던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다 수집을 해놓은 집대성문 같은 거라면 대법원 판단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판단을 다 뒤집어버린 판단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와가지고 아무리 말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근데 왜 바로 전에 제 판단이 바뀌었어요? 하필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어. 신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것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신뢰를 단 1도 못 벌어들였어요. 가장 비정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 중에 양승태 다음으로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아는 상황이 지금 양승태는 그만둔 다음에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조희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직인데 너무 유명해졌어. 언제 대법원장의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맞아요. 언제 정상 모든 사람들은요 인식하지 않은 거는 알지 못해요. 대법원이라는 기관은 항상 법률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뭔가에 맡기면 아웃풋이 있는 기관이었을 뿐 그 안에 무슨 일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조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시끄럽고 비정상적인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게 왜 그래? 라고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야, 그렇네. 저거네 라고 한 그렇네. 거. 예. 가장 비정상적인 거는 국민들이 조희대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네. 이거를 예. 타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희대만이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조희대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지기현이 그렇죠. 그렇죠. 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야, 그런 피고인 전 처음 봅니다. 법원에서 진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을 거부하지. 네. 영장 거부해가지고 체포하러 갔더니 또 그거를 또 거부하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가 됐는데도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다 챙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지기현이 풀어줘.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기현하고 야, 이게 윤석열이 뭐야, 도대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기현한테 물어봐. 왜 그랬니? 대답을 안 해. 둘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기현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그러면 재판이라도 잘하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 괜히 안 나오는데도 너 안 나와도 된다. 너 안 나온 상태에서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막 재판을 진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마다 뭔가 이상한 얘기가 벌어지고 의심이 되는 상황마다 윤석열, 지기현, 조희대 간에 삼각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은 설명할 거 없는데 이러고 설명 안 해? 근데 우리가 딱 뒤를 돌아서 확인해 보니까 핸드폰이 바뀌어. 자기네끼리 밥을 먹었다 그랬다 안 먹었다 그랬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가 뭐가 진실이니 알려달라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지. 영장도 기각해 버리고. 게다가 나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어. 나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좋아라고 하면서도 그 재판부는 13번을 안 나가도 그 재판부에서는 안 나와도 된단다.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러고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가 아무리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저 세 명은 숨겨낸 자식인가? 이 생각이 할 정도예요, 진짜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세 명의 관계가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아무라도 해줘야 돼요. 윤석열이라 해주든지 지기현 부장이 해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주든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또 이용을 해먹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 잘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나오면 있으면 자기네끼리 전부 다 지금 한통속이 돼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보고 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윤석열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 말라는 거야. 그럼 조희대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계속 의문점만 쌓이잖아요. 그 의문점을 해결을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웃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공감이 돼서 제가 지금 웃고 있었던 건데 뭐냐면은 그 내란 재판의 성격을 혹시나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란 재판, 내란인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고인이니까 본인의 이익만 생각해서 안 나올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사건인데 그 재판을 안 나오는데 구인영장 발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모든 재판은 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어요. 출석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끌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수갑 차고 이러고 나올까 봐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지기현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한테 아주 못된 걸 하나 배웠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잊어버려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판결이 나오기 전 4월 4일까지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람들 불만의 여론이 굉장히 마음 조임도 팽배했었고 많았고요.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4월 4일날 윤석열 파면을 딱 발표하자마자 헌법재판소 영웅이 됐어요. 그냥.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 이 결정 하나 내리고 나서 제가 이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이 시대의 의인처럼 나오고 그동안에 있던 모든 불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사법부가 그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요. 지기현이 아무리 욕을 먹고 조희대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기현이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 사형 선고 내리면 우리는 다 괜찮을 거예요. 국면 전환이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안 나오는 거 즐기고 있는 건 지기현일 거다. 지기현 입장에서는 피고인 신경 안 쓰고 때리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지기현이 받아먹은 게 얼만데 뭐 한 게 얼만데 윤석열한테 어떻게 그러게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요. 나중에 뭐 관련해가지고 뭐 올라오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해버리고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뭉개버리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 내려버리면 돼요. 윤석열이 현직에 있지 않는 한에서는 사법부는 자기네들이 지기현 입장에서도 지기현이 지금 형사 25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평생 지기현이야. 근데 지기현이 지금 버티고 윤석열 사형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후로는 내가 영웅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그리고 조희대 입장에서도 것 봐라. 우리는 항상 법과 원칙대로만 판단한다고 내란범에게 관용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정치적 모든 시련들을 한 방에 엎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거라 생각하고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이에요. 지금이 예. 정말 적기다. 그 이유가 되면 동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판단하네. 저는 좀 나이브하신 것 같은데 지기현 부장이 사형을 선고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안 그렇게 봐요. 그래요? 지기현 예. 부장은 오히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약한 형을 선고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욕 다 먹었기 때문에. 아니 상관이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나는 있는데 사형을 선고하고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보세요. 윤석열의 태도를 보세요.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 지난번에 나오라 그러니까 보석 청구하면서 제가요 원래 목소리가 큰데요. 제가 오늘 좀 낮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부한테 아부하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 재판부는 절대 보석을 그 기각 결정이든 인용 결정이든 이 재판 끝날 때까지 해주면 안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온다. 근데 결국 지난번에 해버렸더라고. 너무 빨리, 너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지. 안 나오게 뻔하뻔짜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딱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 얘 자기 보석 걸려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마치 아부하는 듯이 하더니 결국 안 나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알면서도 나는 그냥 기각 결정을 빨리 내렸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이 비루하고 비겁한 이 행동이 재판부들이나 판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자기들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나는 지기현 부장은 사실은 나는 지기현 부장이 빨리 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지만 자기가 막 빨리 한다고 하는 것도 싫어. 왜? 제대로 그건 안 하면서 자기가 그냥 판결을 자기가 내려서 얘한테 유리하게 해버리고 가버릴 것 같아. 오히려 그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럼 1심에서 한번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로 지기현이 윤석열한테 좋은 판결을 내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아이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3번씩.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내가 살펴봤는데 얘는 좀 멍청해서 문제지 내산에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멍청한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는 거는 자기가 내리고 싶지 않은 내심 내리고 싶지 않은 선고, 내심 내리고 싶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거기도 하고 지기현도 그렇고 조희대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사형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 우려 그거 봐라 너네들 잘못 우려하는 거야. 우리는 법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하고 그 개혁 동력을 상실케 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가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의 칼날이 지금 목 밑에 들어와 있고 조희대를 국감에 불러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빠져나갈 국리를 계속 할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사법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요. 지금 네. 동력이 있을 때 해야지 여기에서 한숨 쉬는 순간 윤석열 바로. 검찰처럼 돼버려요. 네. 예, 윤석열 검찰이 지지율이 2018년에 윤석열 검찰 지지율이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 행정기관 중에 최고 수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때 행정기관 당시에는. 중에 최고 수준.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검찰이 눈치 보는 게 뭐 박근혜 때는 안 그랬어요. 박근혜 때는 뭐 수사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박근혜도 구속시켜
최순실도 구속시켜 뭔가 열심히 하는 거고 정의로운 것 같아.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 그리고 급기야는 양승태 대법원까지 겨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인기가 생겼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틀림없이 사법부도 저 봐.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교훈을 저는 배웠을 것 같고 우리 사회도 거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게 동력이 생겼을 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직위원문 재판부가 중계했잖아요, 방송.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일부 봤습니다. 예. 어땠어요? 느낌이? 글쎄요, 저는 그냥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감이 좀 없다는 바로 느낌? 그거죠. 네, 약간 웃으면서 제 농담하면서 제 느낌은 특검하고 변호사하고 다 했습니까? 요 정도까지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지금 증인 4명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누구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좀 엄하게 하고 이건 준엄하게 내란 하고. 재판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날은 그래도 중계한다고 텐션을 좀 낮춘 거래요. 거기 맨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는 더 하이 텐션으로 더 웃기려고 그러고 더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말한 텐션이 그 텐션인가요? 이게 나는 잘못되는 거라고 봐. 이 부장 판사님이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를 본인이 깨닫고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이게 되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웃으면서 그래요. 얘기해봐요. 둘이 싸우는군요. 좋아. 오늘은 웬일이지? 아침보다 좀 덜하네.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더 텐션이 작아졌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장난이구나 재판은. 이거 심각한 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요. 거기 들어오는 피고인, 증인 누구라도 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일단 우습게 본다고요. 이게 맞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직위원이 재판을 어떻게 하고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직위원 굳이 영상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판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재판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어떤지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지금 계속 있는 현실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타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되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궁극적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배심제 참심제가 없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진짜로. 강제력이 있는 배심제 참심제가 없는 나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개헌 이전에 지금 현재 사법부의 조의대를 어떻게 처리하고 국감에서 조의대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저는 국감을 나오건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다루건 안 다루건 국민의힘은 똑같이 문제를 삼을 거고 언론은 똑같이 문제를 삼을 거고 여론을 똑같이 안 좋게 몰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의대를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신의 자리에 있는 그들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려야 돼요. 저들도 인간과 별 다를 게 없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오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걸 한 번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지 계속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저 사람을 국감에 내려올 수 없어 이런 자세로 개혁을 한 100% 실패합니다. 그냥 인간의 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길게 했는데 검찰개혁 얘기도 잠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시사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검찰이거든요. 반면 3.06점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탄생한 3대 특검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4.84점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일부 이제 불만을 피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원 조직에 대해서.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 특검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상황,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런 약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고요. 실제 특검이 하는 거는 기존의 검찰이 잘 못하는 것을 혹은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원래 특검이 이제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겠다고 예청한 거는 또 그들이 그동안에 사실 몸담았던 검찰 조직, 자기 조직이 이제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나와 있는 거, 자기네들이 잘했고 못했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본인들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오히려 특검에 와가지고 이제 검찰로 화살을 쏘아야 되는 이 타임이 되니까 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이 지금 지금쯤 중간 정도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대로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다 돌려보내고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특검을 앞으로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던 그 특검도 지금 다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또 남부지검에 있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도 되는 게 이들이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괜히 이 사건을 맡겨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정보만 자꾸 넘겨주지 말고 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일 잘할 사람들 다시 뽑아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 특검에 저는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검사들도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이 정도 저항하는 거 가지고서 막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사실 전혀 없다. 너무 이건, 당연한 정도의 수준의 저항이다. 이건 정말 미면 저항.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무슨 거고. 이상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존심을 논할 수도 없는 조차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조직은. 그래서 더 이상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의 성역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가 중간 부분에 비판을 좀 해온 것인데 검찰 역시 좀 마찬가지 측면들이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각종 이제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국회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검찰 관련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장경태 의원실에서 검찰에게 이제 수사 업무에 쓰라고 준 특정 업무 경비 있잖아요. 그 집행 내용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돈은 수사 보조를 통해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식하면 안 되는 돈인데 회식에 쓴 것으로 추정된 여러 가지 식당 흔적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중에 가장 판별 가능한 메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한우가 많았다는 거. 예를 들면은 그게 아마 이제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했다는 건데 그 금액을 이제 그 의원실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물론 특정 기간에 쓴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더한 거겠지만은 1억여 원 이상 썼다는 건데 요런 것들은 사실은 통상적인 행정부처였으면은 내부 감사라든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박살이 나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윤석열 체포 그 시기에 공수처가 회식할 때 그 돼지고기 먹었다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공수처 한우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뭘 잘했으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한우 나도 먹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이라는 게 자기네들 이익에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한우부터 찾아보는 거야. 스시부터 찾아보는 거고 얘네들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8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78억은 제대로 쓰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1점대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1억 쓰는 거 보니까 나머지 78억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들한테 갖고 있는 위상이에요. 80억 중에 1억 한우 야 대한민국의 검사가 몇 명이고 검찰 수사관이 몇 명인데 200g씩만 먹어도 1억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냉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공무원들이 그 돈으로 한우 사 먹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네들이 주어진 업무만 잘했다면. 근데 업무도 못한 것들이 공개도 안 하고 있던 자료 뒤져봤더니 한우를 먹었다 한우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스시 매덕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체 액수 480억인가 그랬다고 하죠. 그 중에서 전체 내역 중에서 나온 게 한 80억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 거기서 이제
키워드로 한우 뜯어보니, 스시 찾아보니까 예.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머지 468억은 벌 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우를 찾아보고 있고 스시를 찾아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 머릿속에 비춰진 검찰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슬프다고 봐요.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시사인 조사를 빌지 않더라도 갤럽에서도 이제 정부 기관들, 권력 기관들 관련된 신뢰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오는데 사실 검찰이 최근 들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적이 드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검사라는 사람들은 국민적인 여망이나 요구에 대해서 민도가 좀 낮은 사람들인가? 그런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 영역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냥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검사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왜 검사 되고 싶어요? 물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익 싶다.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검사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 대고 나 한우 먹으러 가려고 검사한다. 이런 사람은 알겠죠.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공익의 대변자가 되고 싶고 이 나라의 나쁜 악을 뽑고 싶고 이런 맞습니다. 마음을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처음에 갖고 열심히 이제 하지. 근데 일은 힘들지.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와서 뭔가 좀 잘 봐달라고 하지. 싹싹싹싹 빌지. 자기 앞에서 맨날 무릎 꿇지. 점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보기에 내가 뭔가 조금만 좀 움직이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존재. 심판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집행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벌주는 훌륭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게 윤석열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같은 검사들은 좀만 우리 연수원 나오고 난 다음에 1년만 만나잖아요. 그 착한 우리의 착한 총무가 제 어린애들이 총무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총무들이 보통 검사 많이 가거든요. 그 착한 총무가 거드름 피우면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옆에서 또 이제 영감니 이러죠. 또 변호사들이 이제 또 변호사니까 이제 예우를 좀 해주고. 일부러도 좀 그러고 막 예우도 좀 해주고 이제 이것들이 복합적인 건데 진짜 달라져요 사람들이. 사람이? 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막 정말 거들먹거리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슬프다 하면서도 그 동네 있으면 또 다 그렇게 되는구나. 제일 많이 바뀌는 게 검사들, 그다음에 판사들은 이제 막 약간 눈을 내리깔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는 너네랑 달라. 난 약간 신선이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랑 놀고 근데 변호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나 술이나 먹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우리는 이제 이런 타입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버리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법조 기자를 했지만 또 이제 그거를 그 추앙하는 언론도 문제인 게 바로 저도 그거죠. 생각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고위 검사들하고 기자들이 만날 기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법률적인 시각과 그 사생활에서 얘기하는 정치의 영역에 대한 예를 개인적인 발화들은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부가 사적으로 하는 얘기들에서 필요 이상으로 동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속으로 마음으로는 야, 걔 잡설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총명한 눈빛을 비추면서 너의 말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식의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가 말 잘하는 줄 안다니까. 그 여론을 본인의 생각이 마치 여론의 척도를 기자로 통해 느끼는 건데 내가 가진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느끼는 훈련을 기자를 통해서 혹시 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기자들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기네가 이제 반장들이 보통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 출입하는 맞아요. 기자들이 예. 있잖아.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판사한테 형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맨날 형님이야. 맞아. 솔직히 네. 말해. 그치? 저는 판사도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에게는 판사들한테 형님을 잘 안 맞아요. 그러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예. 검사들한테 형님 그리고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시 정확히 아셔. 관계를 예. 되게 자기네끼리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난 이 사람하고 끈끈하게 뭔가 맺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쵸? 그런 예.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냥 딱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예를 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6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로 마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부. 아버지가 마부예요. 아버지가 마부고 딸이 셋인가 있고 아들이 하나인가 있는데 모든 갈등들이 다 있어요. 아빠는 돈을 못 버는데 딸은 가가지고 소방 맞고 오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는데 그 영화에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뭐냐면 큰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들은 그래도 된다라는 사고가 숨어져 있어요. 사실은 다들 앉아가지고 엘리트가 문제다, 의사가 문제다, 변호사가 문제다, 판사가 문제다, 검사가 문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저변에 숨어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공부 잘했고 공부 잘했으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고 그 정도의 권한 누려도 된다라는 그 베이스라인의 사고가 깔려 있어요. 다들. 그 사고에서 깔려 있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데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아니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 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겠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가 되거나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런 정말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오늘 방송 안 끝나죠. 아까 주차 24시간 받았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너무 이야기가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 생각도 네. 한번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익투표판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진행 상황을 차근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